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5일 8시 47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 볼 부분은 오랜만에 다시 알랭 바디우의 수학 예찬을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제 오늘은 시와 수학의 유사함을 이제 바디우가 언급을 하거든요. 두 부분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두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이런 구절이 있구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지금 콧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이제 시와 수학이 유사하다 그러면서 시와 수학은 모두 공통성을 찾아내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와 수학은 모두 영감에 의한 직관적인 발견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수학자들이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 시인과 수학자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바꿀까요? 시인과 수학자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모두 영감에 의한 직관적인 발견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면 수학은 존재 자체라는 가장 형식적인, 가장 추상적인, 가장 보편적으로 공백에 가까운 차원에 관심을 가지거나 집착합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현상 안에 있는 수적 질서겠죠. 이 수적 질서는 현상 그 자체는 아니니까 현상에 숨겨져 있는 골자 이런 느낌이니까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이고, 그리고 이런 그 수학의 질서는, 수적 질서는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면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그 강조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수학이 다수성에 어떤 확실한 일관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형식들의 일반 이론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이라는 게 다수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여러의 그 인간을 예로 들면은 인간이란 개념 안에 무수히 많은 인간이 있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인간을 가리켜서 다수성이라고 말하고요.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특수성이었나? 개별성. 개별성이 이제 인간이라는 범주 자체를 개별성이라 한다. 아니면은 어떤 특정된 것을 말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성은 개별성 안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걸 이제 실체라고 존재, 실존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학은 이 다수성, 이 다양한 경우들, 존재들의 어떤 확실한 일관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형식들의 일반 이론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주장한다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문맥을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다수를 하나로 묶는 일관성을 부여한다. 일관성을 이제 어떤 공식이나 이런 법칙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고 적용시킨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통적인 무언가를, 즉 존재의 사실을 지니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엔 수치화되는 것들이 지니는 공통된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을 가져온 이유는 수학은 지금 그 수적 질서, 어떤 것들을 공통적인 그런 법칙이나 질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설명이 그 다음에 조금 나와요. 그래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는 언어의 다른 극단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가 언어의 다른 극단이다, 이거 표현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적 표현하고 일반 표현은 완전히 상반되는 특징을 지니죠. 일반 언어, 일반 표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의미를 갖춘 채로 씁니다. 그래서 언어의 개별성, 언어가 어떤 특정한 그 의미, 개별적인 의미를 가진다 해서 개별성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시적 표현 같은 경우는 특정 의미를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언어와 시적 표현은 좀 약간 그 양상이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특징.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시는 모호 속으로, 어떤 언어의 개별성 속으로 파고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특정 의미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벗어날 수는 없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특정 의미를 벗어나긴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뿌리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본래 단어, 예, 뭐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뭐 사과는 빨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과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상하게끔 뭔가 특정 단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뭔가 특징을 찾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비유나 이런 거죠. 예, 쉽게 말하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개별성 내부에서 시는, 언어의 이러한 개별성 내부에서 시는 명명, 전치, 운유적 비유 등의 작업에 접념하여 결국에는 보편적인 무엇인가에 닿지요. 시 작품은 언어의 개별성을 그 한계까지, 언어 너머까지 확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여기 개별성은 이제 본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본래 의미에서 시는 보편적인 무언가로 가 닿는다. 뭔 말이냐면 어떤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이제 그 단어의 어떤 특징하고 다른 단어가 관련이 된 거예요. 관련이 되면은 이거 관련되네? 그러면은 이거 사람들이 납득하겠지? 보편적인 뭔가를 이제 그 파악하고서 이제 그 두 단어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 나온다 이거죠. 예, 시적인 표현이 나온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작품은 언어의 개별성, 언어의 의미가 원래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초월해 버렸죠. 왜냐면은 전혀 다른 그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다른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다른 단어와 연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단어가 이어지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그 개별성을 한계까지, 언어 너머까지 확장한다. 예, 그래서 이런 시적인 그런 표현들은 이제 단어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시인이 이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시작품에서 이제 기본적인 애초에 어떤 단어를 좀 더 확장적으로 쓰려면은 그 단어와 이제 내가 표현하는 단어가 공통되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특징, 공통된 의미라던가 어떤 뭐 연상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시인은 뭘 찾냐? 시적 표현을 쓰려고 할 때 보편적으로 용인되는 공통성을 찾아낸다 이거예요. 예. 보편적으로 용인되는 공통성. 이게 이제 수학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용 보게 되면. 네, 그다음 보면 수학은 언어들의 개별성 외부로 나아가지요. 이건데요. 이제 언어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요. 뭐 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를 보면은 어떤 존재구나, 뭐 사과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지만 수는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왜냐면 1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해보면요, 1은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1이라고 했을 때 뭐 장난감 하나를 말할 수도 있고, 뭐 리모컨 하나를 말할 수도 있고, 패드 하나를 말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1이란 단어 자체는, 1이라는 이제 그 기호 자체는 어떤 특정한 걸 지칭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은 언어들의 개별성 외부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특정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이 언어들과 다르게 나아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볼게요. 두 길은 대조적이지만 둘 다 실제의 방향으로, 보편성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실제가 뭔지 몰라도 이 뒷부분 내용을 통해서 보면 돼요. 두 길은 대조적이다. 지금 언어와 수학은 좀 대조적이다 라고, 언어와 수학이 아니라 시적인 것과 수학이 좀 대조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시적인 표현은 어떤 공통성을 파악해서 의미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의 개별성 안으로 파고드는 반면에, 수학 같은 경우는 언어와 언어적인 특징이 없으니까 언어의 개별성 외부로 나아간다 이거, 바깥으로 나가고, 언어를 기점으로 해서 안으로 파고드는 게 시고, 위로 그 바깥으로 언어적인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냥 자기만의 체계에서 하는 거를 이제 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재밌는 생각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시적인 표현도 결국에는
공통성을 찾으러 가는 거죠. 어떤 용인되는 공통성을 찾으러 가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현상과 저 현상과 이 뭐 어떤 수학적인 문제들이 있는 현상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어떤 공통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법칙이 있지 않을까? 체계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 공통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시는 서로 다른 진행을 하지만 둘 다 어떤 공통성을 찾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주 재미있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수학과 시를 관련시키다니 이건 좀 창의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수학과 시가 보이는 이 공통성을 찾는 특징은 뭐 해부학에서도 그럴 거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역사학에서도 막 다른 역사를 비교하면서 공통성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뭐 물리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다 모두 다 공통성을 찾고 있거든요. 어떤 개별적인 것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모든 학문이 보이는 특징인 것 같은데 유별나게 좀 강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시와 수학이 이제 공통성을 찾는 특징이 있다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수학자들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인과 수학자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읽어볼게요. 엄청난 수학적 천재들은 견실한 학자들이자 자신만의 사회적 우주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려 깊은 사람들이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학자의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가우스랑 푸엔카레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좀 약간 기존 체계에 잘 버티던 존재들이다. 기존의 루트대로 뭔가 체계대로 질서대로 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회 안에 확실히 자리 잡은 사람들, 수학자의 한 종류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수학자들은 전적으로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정부적이면 낭만적일 수 있고 혹은 관조적이면서 은둔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죠. 앞서 이 견실한 학자들하고는 좀 대비되는 입장의 사람들이죠. 시인이거나 뭐 무정부적, 낭만적, 관조적, 운둔적 이러는데 이제 기인 얘기를 합니다. 기인. 수학자들은 기인이 있다. 근데 여기는 좀 약간 기인이라기보다는 학자라기보다는 뭔가 평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평범하다고 할 수 있다면 여기 약간 기인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쓰임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자들의 종류를 봤을 때 사회 안에 확실히 자리 잡은 체계에 잘 수능하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그런 수학자가 있는 반면에 자유롭고 낭만파인 약간 시인들과 같은 그런 예술가적인 그런 수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 시인과 수학자가 비슷한 면이 있다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를 보게 되면 수학에서 결국 중요한 건 불확실한 작업으로 여러 밤을 지새운 끝에 찾아오는 일종의 우발적인 직관을 통한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수학은 우발적인 직관을 통해 나아간다 라는 건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모든 학문이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예전에 무슨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이미테이션 게임이었나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기차 안에서 알게 되기도 하고 뭐 잠자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 원자 구조였나요? 그거 파악하는 DNA였나요? DNA 구조를 생각하시는 분은 잠자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이런 우발적인 직관을 통한 발견을 하는 거는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디우는 사례를 얘기하는데, 푸엔카레가 여러 주 전부터 해결하려고 애썼던 문제가 버스에 타려고 걸음을 내디딜 때 갑자기 해명되더라. 이게 이제 시적인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영감을 받은 거니까. 영감을 받은 거라서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거는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것도 수학을 너무 강조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저는 바디우를 좀 약간 그래도 이 시대에 굉장히 뭔가 진리에 대해 긍정적인 말도 하고 절대성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식의 글이 쓰여질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존재와 사건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조건들이란 책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볼만하게 썼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의 글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수학예찬이라는 책이 마냥 좋은 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생각할 거리는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비판한 점은, 수학예찬이라는 책에서 비판하는 점은
이 철학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철학자들이 너무 다원주의적으로 가고 진리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비경계하게 하고 지적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수학을 언급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지나친 언급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좀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철학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바디우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내일이나 언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